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은 지은이 윤동로 씨의 과일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자인 이 윤동로 작가는요, 원래 이제 기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매일경제신문사에서 편집국의 사회부장, 국제부장, 과학기술부장, 기타 등등으로 이제 많은 경력을 쌓았죠. 그리고 기자시니까요. 그 필력이 상당합니다. 음식으로 읽는 로마사, 음식으로 읽는 중국사, 하루 한입 세계사. 그러니까 이런 좀 테마를 잡아서 이 세계사에 접목시키는 이런 좀 탁월한 저술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그동안에 이제 그 음식 관련해서 세계사랑 연결시키는 이 주제의 완성판, 이 과일로 읽는 세계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섭취를 하죠. 과일. 근데 평소에 뭐 그렇게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일은 이런 거 아닐까요? 먹으면 좋지만 안 먹어도 그만인 뭐 먹을거리? 이런 정도.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이전 시대에는 좀 어려웠잖아요. 세상 사는 게. 삼시세끼 밥만 잘 먹어도 감사하던 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좀 풍족하니까 딱히 과일을 과일 자체로 섭취하지 않아도 뭐 여러 가지 영양제, 비타민, 기타 좀 뭐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가공해서.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 양식이 변하니까 기본 복지도 좀 좋아지고요. 그만큼 세상사에 이제 보편타당한 먹을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귀하지 않은 너무나 당연한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과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가? 밥상에 올라오는 이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과일에 대한 인문학적 관심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일이 우리 식탁에 오게 되기까지 역사, 그 과일들에 얽힌 여러 가지 특별한 스토리 등에 관해 살펴보고요.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이 책에는 이제 수십여 가지의 과일,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여러 세계사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고요. 평소에 이제 이런저런 내용으로 간단히만 알고 있던 이야기들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좀 역사적인 고증 자료까지 더해서 보니까 배우는 것도 좀 많았고요. 개인적인 흥미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수십여 가지 과일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좀 그 중에서도 많이 좀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보다 좀 널리 분포되고 그런 것들을 몇 가지만 뽑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수박입니다. 수박하면 뭐 시원하죠. 여름 내내 좀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요즘에야 뭐 비닐하우스 농사로 이제 사철 다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흔한 과일이 됐어요. 그런데 이 수박이 한때는 이 황제나 이 왕 귀족들이 아니면 접할 수 없는 매우 매우 비싸고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하기사 이 책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과일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상당히 높은 몸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좀 범용화되고 좀 보급이 되고 하니까 그 가격이 떨어지고 좀 입이 식성이 변하잖아요. 또 새로운 과일로 대체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일로 인한 역사의 내용들입니다. 이 책에는 이제 이런 좀 비하인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수박을 보면서 인종차별을 떠올리는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쉽지 않죠? 사실을 알고 나면은 수박이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 사랑했던 수박, 고된 노동 끝에 잠깐의 휴식 시간, 이때 타는 갈증을 채워주었던 그 과일에 인종차별의 굴레를 씌운 것은 편견이 가득했던 백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백인들의 모자란 인성, 부족한 품격, 흑인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박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만들게 됐죠. 수박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좀 상징과 비유를 가져다 붙인 이 사람이 죄가 있을 뿐입니다. 또 비슷한 내용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귤 하면은 이제 제주도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귤 농사로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귤나무에 열린 귤이 채 익기도 전에 그 숫자를 기록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귤을 바치게 하는 이 나라의 행정, 이 세법. 차라리 귤나무를 베어서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됐죠. 또 폭풍 후에 귤나무가 쓰러지거나 바람에 귤이 떨어지기라도 하면은 그 기록된 숫자보다 이 줄어든 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 귤나무의 주인이 겪어야 했던 고초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일들이 나라와 대륙을 넘고 국경을 건너는 이 역사와 함께 하다 보면은요, 우리 주위에 맛있는 과일 한 알에 담긴 세계가 참으로 크고도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박에 관해서 보면은요, 현재도 아프리카에는 이 여러 종류의 야생 수박이 발견되는데 여기가 좀 재미있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수박과는 완전 딴판으로 생긴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 고대의 수박을 보면은요, 지금과는 다르게 전혀 달지도 않았고 심지어 좀 쌉쌀한 그런 맛이 있었다고 해요. 당연히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를 못했죠. 지금과 같은 이 붉은 과육의 수박이 등장한 것도 빨라봐야 11세기, 12세기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예전 문헌을 봐도요, 이 겉과 이 속이 모두 노란 수박을 언급한 내용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노란 수박이 보다 더 일반적이었던 듯도 합니다. 옛날에는 지금과 딴판이었겠지만요, 뭐 그렇다고 모든 게 달랐던 건 아니고요. 이 5천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수박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 바로 물이 많아서 먹으면 시원한 청량감이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수박이 이 동서고금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여기서 이제 선택되어 가지고요,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한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야생 수박 중에서 이제 물이 많고 맛도 괜찮고 우수한 종자를 골라서 심어가면서 대를 거듭해 가면은요, 이 품종이 개량되겠죠. 그래서 식용 열매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이 고대 이집트부터였는데 이 수많은 나라들과 이 사람들을 거쳐오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제 야생 수박이 이제 물이 잘 빠지는 건조한 이 모래 땅에서도 자랄 수 있다고 해요. 대단한 생명력이죠. 이 수분이 약 90%, 그러니까 전체 한 통의 대부분은 물입니다. 이 덕분에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도 몇 달 동안 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지대 주민들이나 여행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이 필수 휴대 과일이었죠.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요, 무겁지 않았을까요? 이동수단이 좀 편하게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게 쉽지 않았을 테니까 그냥 물을 갖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해요. 어쨌든 이렇게 상당 부분 물을 대신하던 수박을 과일이나 채소 등의 다양한 용도로 영역을 넓힌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를 보면은요, 수박을 이렇게 물 대신 마셨다고 해요. 약품으로도 이용하고,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한 그리스 의사들은 수박을 이뇨제로 처방하기도 했고요. 때에 따라서는 뜨거운 햇빛으로 일사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때 이 수박 껍질을 머리 위에 올려놓아서 열을 식히는 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골 가면은요,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박은 이렇게 아프리카의 야생에서 자라는 물 많은 열매에서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중동을 거치면서 채소로 대접받았고, 이후로는 조금 더 발전, 이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비싸니까요. 이 과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7세기의 인도, 10세기 무렵의 중국, 그리고 유럽의 13세기에 좀 거쳤다가 몽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왔으니까요. 수박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이 진화의 역사만큼이나 전파 경로 역시 길고도 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대체로 수박은 귀하고 좀 접하기 힘든 과일이었지만요, 이 수박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미국을 보면은요, 이 동양이나 중동, 이 그리스 지역과는 또 완전히 달랐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요, 지금도 미국에서 이 수박을 먹거나 아니면 수박을 선물하거나 주고받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칫 이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런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이 수박이 한때 흑인을 멸시하고 이 비하하는 도구, 즉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과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박이 언제부터 그리고 왜 흑인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상징이 되었는가? 여기에는 이제 정확한 문헌과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보면은요, 이 수박의 미국 전파 과정에서 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고, 직접적으로는 이 미국의 남북전쟁 그리고 그에 따른 노예 해방이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18세기부터 이제 미국에 수박이 널리 퍼졌는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제 남부에서 흑인 노예를 이용한 이 대규모 농업이 있었잖아요. 이때 흑인들이 뭐 군것질할 거리가 없었어요. 뭐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데 여기에 인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밥은 먹여야 되고 물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뭐 밥만 먹고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기호식품이 제공된 게 바로 이 수박이었죠.
뜨거운 땡볕에서 고된 노동을 할 때 이 수박 한 덩이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달래고 더위도 식히고 허기도 메울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환영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백인들 사이에서는 수박은 흑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과일이구나, 이런 편견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던 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북군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해방된 자유노예들이 예전에 맛있게 맛봤던 이 수박을 재배해서 판매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나왔겠죠. 그래서 수박을 이 흑인들의 이 자유의 상징으로 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예 해방 전에도 이 남부의 몇몇 노예주들은 흑인 노예들이 수박을 재배해서 먹고 파는 것을 허용했는데 사실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흑인들의 대부분을 싫어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백인들은 더욱더 이 수박을 좋아하는 흑인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남부에서 이 백인들에게 인종차별의 아이콘으로 이 수박이 자리 잡힌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남북전쟁이 끝나고 이 미국의 남부지방의 이 많은 신문에 흑인이 수박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린 이 캐리커처들이 많이 실렸다고 합니다. 흑인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이 수박을 좋아하는 내용의 이런 그림, 그리고 흑인은 이 수박과 약간의 휴식만 주면은 모든 것을 잊고 좋아하는 아주 단순하고 열등한 인종이라는 내용의 이런 그림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이제 뇌리에 자리 박히면서 수박은 결국 흑인을 멸시하는 인종차별의 아이콘처럼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0세기 초까지도 많이 이어졌고요. 미국 남부의 일부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이 프라이드 치킨, 그리고 땅콩, 이걸 이제 흑인들이 먹는 음식이라면서 먹지 않았던 것처럼 이 수박 역시 흑인들의 과일이라면서 기피했다고 합니다. 수박에 얽힌 매우 어둡고 슬픈 역사가 아닐 수 없죠. 여기서 관계된 법령으로 유명한 짐 크로법이 있습니다. 이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시행됐던 이 미국의 주법인데요. 이 법들은 이 옛날 남부연맹에 있는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인종 간 분리를 하도록 했고요. 미국의 흑인들이 이제 분리되어 있지만 평등하다는 사회적 지위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꼬를 튼다는 의미죠. 처음부터 백인들과 동등한 지위를 받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 시작을 하되 아마 여기저기서 좀 차별적인 내용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평등하게 가자. 다만 백인들과 흑인들이 사는 공간, 뭐 행동하는 곳을 좀 분리한다. 여기에는 동의한다는 정도로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더 좋아지리라는 이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이 차별적인 요소의 정책임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게 법을 만들고 좀 집행하는 주체가 백인들이잖아요. 평등한 것처럼 좀 보여주고 시작을 했지만요. 결국 인종 분리로 흑인들은 이 백인들보다 경제적인 후원, 그리고 주거지 등에서 열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게 결국 경제나 교육, 사회 등에서의 불평등을 가져왔죠. 이 짐 크루법의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 공립학교, 공공장소, 뭐 대중교통에서의 인종 분리, 화장실도 따로 써야 되고요. 식당이나 식수대에서의 백인과 흑인 격리,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굴욕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미국의 군대에서도 이 백인과 흑인은 분리됐습니다. 굉장히 차별적인 이 법령은요, 결국 한참 시간이 지나서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공립학교에서의 흑백 차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1954년 이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재판이라는 사건이었는데 여기 또 찾아보시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결정적으로 이 짐 크로법의 폐지는 가속화됐고요. 그 후 남아있었던 나머지 짐 크로법들은 이 1964년의 민권법 그리고 1965년의 이 선거권법으로 인해서 결국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로도 100여 년이 걸린 아주 지난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남북전쟁 후 남북통합기를 보면은 이 북부에서는 이 공화당이 노예제 폐지를 내걸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하던 이 전통적인 남부 11주, 반대로 노예제 유지를 여전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충돌의 근원에 이 남부 11개 주가 선수를 쳤어요. 이 흑인 노예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듯한 흑인 단속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블랙 코드인데 아주 지저분한 법이에요. 당시 산업 발전이 시작되었던 곳을 보면은 아무래도 북부가 먼저였죠. 뭐 디트로이트나 시카고 같은 이런 곳. 이런 지역에서는 이 흑인의 노동력이 아주 절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부를 보면은 상황이 달랐죠. 흑인 노동력에 의한 농업이 여전히 경제의 기초였습니다.
이 때문에 흑인이 백인과 평등해서는 곤란하다. 이게 바로 남부 경제를 지탱하는 유력한 백인 농장주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이 흑인 단속법이 아까 그 짐 크로우법의 초석이 된 것이죠. 이 흑인 단속법은 1866년에 투표권법에 의해 폐지되었지만요. 남부 재건이 끝난 후에 연방정부의 간섭을 덜 받게 된 가운데 이 남부의 주들에서 연이어 짐 크로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역사예요. 이 짐 크로우법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멸시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뭐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미국 영어 사전에는 1900년 초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짐 크로라는 이름, 백인이 흑인으로 분장을 하고 뮤직 코미디를 한 이 민스트럴 쇼의 그 히트곡 점프 짐 크로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이민 온 코미디언인데요. 이 토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연기를 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얼굴을 검게 칠하고 흑인으로 분장한 이 블랙페이스, 이걸로 인기를 끌면서 전국에 전파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뭐 코미디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유머 1번지였나? 거기에 어떤 좀 개그맨들이 얼굴을 검게 분장하고 이상한 춤을 추면서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못 모르고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아주 안 좋은 내용이었어요. 어쨌든 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이 짐 크로우, 시골의 초라한 흑인을 희화한 캐릭터이고요. 이 짐 크로우는 속어인 이 니그로, 한국말로 하면 이제 검둥이 정도 되겠죠. 이런 걸 뜻하는 아주 경멸적이고 상스러운 표현이 되었습니다. 흑인을 겨냥한 인종분리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하고 짐 크로법이라고 불렸죠. 수박 한 통에 들어있는 아주 슬프고 지난한 역사입니다. 뭐 너무 남의 나라 이야기만 했네요. 우리나라 이야기 해볼까요? 수박하면 떠오르는 과학자 우장춘 박사를 아시는지요? 이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계적인 육종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대단히 훌륭한 성과이긴 한데요. 실제로 이 씨 없는 수박을 최초로 개발한 과학자는 우장춘 박사가 아니라 일본 교토대의 기하라 히토시 박사라고 합니다. 물론 두 사람은 학문적 교류가 있었고 이 박사가 우장춘 박사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록은 기록이죠. 그러면 왜 이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가? 사연을 보면은요. 1950년에 일본에서 귀국한 우장춘 박사, 당시 우리나라 농업 정책가들과 일반인들에게 이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뭔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죠. 먹고 사는 게 정말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때에 신품종을 들고 왔으니까 좀 여러모로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것에 대한 불신을 씻기 위해서 육종학의 기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기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씨 없는 수박이었죠. 당시 과학적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이 기자들,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이 일이 이제 구전되고 여기저기 좀 입소문을 타면서요. 사람들이 우장춘 박사를 세계 최초로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사람으로 믿게 되었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물건보다도요. 씨 없는 수박을 만드는 기초 원리를 규명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우장춘 박사가 1935년 실험적으로 증명한 종해합성 이론이었죠. 실제로 이 이론은 우장춘 박사의 가장 큰 업적으로 기록됐고요. 이 기하라 히토시 박사도 이 이론을 바탕으로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고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해합성 이론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요. 놀랍게도 게놈 분석입니다. 이 1935년, 6년이라고 하면은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배추 속 식물에 관한 게놈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같은 종끼리만 교배가 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어요. 하지만 우장춘 박사는 종은 달라도 같은 속의 식물을 교배하면 전혀 새로운 식물을 만들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계 육종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했죠. 이렇게 서로 다른 식물을 교잡해서 새로운 식물을 만든 것을 우장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렀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추와 양배추를 보면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종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를 섞어서 새로운 식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 염색체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이 배추와 양배추의 합성을 통해서 이미 존재하는 유체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 과정을 유전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외에도 많은 이 공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가 최고의 감귤 생산지가 됐잖아요. 여기도 우장춘 박사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또 맛 좋고 병에 강한 이 배추와 무 품종을 만드는 데도 성공했고요. 당시 바이러스에 굉장히 쉽게 감염됐던 이 강원도 감자의 품종을 개량해서 세계적으로도 맛 좋고 튼튼하고 경쟁력이 강한 강원도 감자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타 대부분 우리나라 뭐 과일과 채소에 연관돼 있는 상당 부분의 공적들이 이런저런 루트로 우장춘 박사의 손을 거치게 됐죠. 한마디로 당시 우리나라 농업에 관련된 내용은 이 사람을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여러 이 백그라운드가 사실 더 드라마틱하다고 합니다. 이 우장춘의 아버지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관여했다가 일본으로 망명한 이 군인 우범선이었는데요. 이 우범선은 명성황후 시해 현장에 있었던 이 조선인 훈련대의 제2대대장이었습니다. 이 조선인 훈련대가 시해 현장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도 해석이 분분하지만요. 당시 명성황후에 의해서 해산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훈련대, 그 명성황후 시해체를 뒤집어 씌우려던 일본 측 음모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뭐 설이 설득력이 있지만요. 적극 가담했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긴 어려워요. 게다가 우범선은 이 명성황후의 시신을 불태워서 연못에 뿌린 이 당사자로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 후에 우범선은 일본으로 망명했는데요. 이 일본에서 일본 여인 이 사카이 니카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장춘 박사가 태어났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우장춘 박사를 비롯해서 이남 사녀가 태어났는데요. 그러나 우장춘 박사가 불과 6살 때 이 아버지 우범선은 피살당하게 됩니다. 살해자는 한국협회 부회장과 만민공동회 회장을 지내다가 일본으로 망명한 고영근, 그리고 그 하수인 노윤명이었는데 이 고영근이 귀국해서 역적인 우범선을 살해한 공적으로 고종의 헌대를 받았고요. 이 고종과 명성황후의 무덤을 지키는 능참봉까지 지낸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뭐 좀 사주를 받았겠죠. 어쨌든 간에 남편을 잃은 이 사카이, 이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고요. 글도 읽을 줄 몰랐지만 성심껏 아이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 우장춘 형제가 조선 총독부로부터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 어려운 가정이 뭐 이 한 가정뿐이었겠습니까? 그리고 하필 또 여러 일본의 관청 중에 조선 총독부예요. 왜 돈을 줬을까? 이유가 궁금하죠. 뭐 정답은 간단하겠지만 어쨌든 이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주선해준 사람이 당시 우범선과 친분이 있던 박영효.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져요. 어쨌든 이 우수한 성적으로 계속 학업을 이어가던 우장춘이 이 조선 총독부 지시에 따라서 이 도쿄 제국대학의 농학부 이곳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이 지침은 이 조선의 청년들은 무조건 실용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실무적인 부분으로 배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장춘이 입학한 농학실, 이 대학 학부가 아닌 전문학교 과정이었음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학문적인 열정도 대단했고요. 머리도 워낙 탁월하니까 여기서 멈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 농사 시험장에서 일을 하는 한편으로 박사학위를 얻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이라는 민족 차별이 있을 거고 학력 차별도 있었잖아요. 아직 박사를 따기 전이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공헌을 많이 함에도 당시 일본인 이 동일 노동자에 비해서 절반에도 안 되는 그런 급여와 처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를 둘러싼 현실은 바뀌지 않았죠. 심지어 농학 박사 학위를 받고 많은 공헌을 올려도 이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자신을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내용도 묵살당했죠. 이제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우장춘의 귀국은 그의 역량과 재능을 알아본 몇몇 주요 인사들의 제안과 설득의 결과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장춘 박사가 책임자가 된 한국농업과학연구소가 설립됐고요. 홀몸으로 한국으로 결국 귀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해방된 지 5년 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6.25 발발 3개월 전이죠. 참 운이 없어요.
귀국 후에 우장춘 박사는 이 육종 사업 그리고 후진 양성에 몰두했는데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에게 농림부 장관 자리를 제안했음에도 단호히 거절한 이 일화가 유명합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여러 종자들을 자체 개발해서 씨앗 독립을 이루는데 본인의 목표를 두었다고 해요. 당시 한국에서의 우장춘의 이 연구와 활동, 한국의 절실히 필요했던 실질적인 문제들에 집중되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좀 더 수준 높은 연구에 몰두하고픈 이 소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전쟁 후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결국 이 우 박사는 실용적인 면으로 결정을 내렸고요. 이때 연구들의 성과로 한국의 재래종 채소들은 우장춘 박사의 손을 거쳐서 맛 좋고 질 좋은 품종으로 재탄생됐습니다. 한국인들의 밥상을 윤택하게 만들었죠. 지금 우리가 먹는 배추, 무, 강원도 감자, 제주 감귤 등이 모두 이때의 작품들입니다. 결국 연구에 매진하다가 한국에 귀국한 지 10여 년 뒤에 돌아가셨는데요. 우장춘 박사는 이 대한민국 육종학에 기여한 위대한 과학자인가, 아니면 일제의 지원을 받았던 친일파 반역자인가. 해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세월이 지나면 인간관계는 사라지고 기록만이 남겠죠. 우리가 수박이나 감자, 귤을 먹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이분의 고마움에 대한 좀 감사의 표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딸기입니다. 우리 인류가 산딸기가 아닌 지금의 딸기를 먹은 역사는 불과 200년 정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요.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이 정형화된 딸기 대신에 야생에서 자라는 이 여러 산딸기 종류만이 있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종류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산딸기, 아니면 나무딸기도 있었고요. 뱀딸기나 멍석딸기, 아니면 풀에서 나오는 열매 같은 이 풀딸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생 딸기는 많았지만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딸기라고 부르는 이런 종류의 딸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인공교배로 만들어낸 품종이라는 건데, 여기에는 재미있는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때는 1700년경, 이 남북으로 해안이 길게 이어진 남미 국가 이 칠레에 프랑스 식물학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야생 딸기를 열심히 채집하고 관찰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해안가를 샅샅이 뒤지면서 야생 딸기 종자를 채집하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수첩에는 이 칠레 야생 딸기와 관련된 각종 기록, 그리고 숫자가 마치 암호문처럼 아주 빡빡하게 적혀 있었다고 하네요. 이 칠레 야생 딸기를 관찰한 프랑스 식물학자의 이름은 아메데 프랑스와 프레지어. 이 지금의 딸기가 생겨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이었는데, 진짜 직업이 이 교수나 학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본체는 프랑스 육군 정보국 소속의 현역 중령이었죠. 아마추어 식물학자 정도의 아마 조예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생 딸기와 관련한 학문이 있었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 프레지어가 칠레 야생 딸기를 관찰하면서 수첩에 빼곡하게 적어놓은 기록 중에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군사 정보를 적은 암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칠레 해안가에 설치된 요새, 주둔하고 있는 병력, 대포를 가지고 있는 숫자, 병참 공급의 현황, 이런 군사 정보는 물론이고, 당시 독립 전에 칠레를 통치했던 이 스페인 총독의 근황, 원주민들의 조력과 협력, 기타 이 나라의 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정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마추어 식물학자이자 정보국 장교인 이 프레지어를 남미에 파견한 사람은 당시 프랑스의 국왕 루이 14세였는데, 이 프랑스가 유럽 대륙에서 있으니까 여기 칠레랑은 멀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럽의 정치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스페인 국왕이 이 필리페 5세였는데 바로 이 루이 14세의 손자예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이 필리페 5세의 왕권을 유지하고 이 스페인에 대한 이 프랑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페인과 스페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식민지의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 반대파들이 만약에 필리페 5세를 몰아내려고 한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프랑스가. 그래서 여러 곳의 이 정보, 그리고 특히 군사적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국가들에서도 이런 스파이들을 많이 경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이 프레지어가 이 야생 딸기, 이런 곳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여기서 관찰하는 도중에 군사 정보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 프레지어 중령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뒤에 프랑스로 귀국했는데요. 이때 이 사람이 그린 칠레 해안가 방어 기지를 포함한 이 지도, 이게 아주 큰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 14세가 이 프레지어 중령에게 금화 1000냥을 상금으로 내린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엄청난 돈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군사 지도와 기타 정보에 상당한 만족을 했다는 증거겠죠. 그 이후에 프레지어 중령은 그동안 위장 활동으로 꼼꼼하게 관찰하고 스케치했던 이 칠레 해안가 토종 딸기와 관련된 책을 출판했는데, 이와 동시에 이 칠레 토종 야생 딸기를 가져와서 파리에 있는 자신의 정원에 심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원이 된 셈이죠. 보통 과일에도 이제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 과일은 씌어서 잘 못 먹겠다. 이 과일은 좀 써서 잘 못 먹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주의해요. 딸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알러지 같은 경우가 있어서 딸기를 접하지 못하는 케이스를 제외하면은요. 일단 달고 맛있으니까 딱히 이 과일을 싫어할 사람은 많이 없을 듯도 합니다. 그런데 이 딸기에 관해서는 이상하게 그렇게 크게 재미난 이야기가 없어요. 자잘한 내용들이 몇 개 있는데, 뒤에 다른 과일들의 화끈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딸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이 바나나 전쟁이 유명한데요. 이 바나나 전쟁이라고 하면은 약 1900년에서 1934, 5년 사이에 일어난 이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과의 전쟁을 일컬음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을 보면은 커피나 바나나, 사탕수수 이런 1차원적인 이 식량 자원의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라는 미국 과일 기업에게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을 보면은 이런 1차 수출이 사실 목숨줄이죠. 그런데 이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이러한 인프라들을 모두 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현지 이 정부 인사들, 그리고 각종 농부들, 기타 유통업체들 전부 이 업체의 노동력 착취와 폭리를 묵인하고 더 나아가 그들과 유착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이들 정부의 이 정치 활동에도 개입을 했는데, 정부의 뇌물을 주거나 반대하는 세력을 협박하거나 때로는 납치와 살해까지 하는 등 아주 불법적 활동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1928년에 어느 날 이 콜롬비아의 한 대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이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의 아주 잔혹한 노동력 착취를 더 이상 못 견디고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에 비인간적인 이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파업을 합니다. 근데 이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3만 명 가까운 이 숫자의 노동자들이 바나나 수확을 거부하는 대규모 파업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 콜롬비아 정부가 파업을 막고 이 유나이티드 프루트사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으면 미국 해군을 보내서 콜롬비아를 침공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당시 아무런 무력이나 힘도 없었던 콜롬비아 정부는 파업이 한 달간 진행되어도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해서 수천 명이 모인 집회장을 둘러싸고 자국민에게 총을 난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고, 또 이 나라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들, 다른 이런 농장 쪽에서도 일어나는 이 파업 움직임을 진압하기 위해서 결국 미군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존해야 된다는 구실로 대대적인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이 중남미 국가 각지에 미 정규 해병대 그리고 해군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결국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좋은 이웃 칙령을 번포한 다음에 그 이듬해에 중남미 내에 남아있던 모든 미군 병력을 철수하면서 바나나 전쟁은 비로소 종결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후유증이나 이때 영향이 그 뒤로도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바나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의 중남미 지역 착취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 당시에 이제 워낙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했다고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이 전속 변호사인 이 존 덜레스라는 사람이 이 미국의 국무장관의 자리에 올랐고요. 또 그의 동생인 알렌 덜레스라는 사람은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다스리던 이 미국의 CIA의 국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기관들도 대부분 이런 양상이었죠. 결국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당시 미국에 대해 비우호적이었던 이 과테말라 정권을 이 미국의 주도하에 전복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CIA에 의해 훈련된 요원들이 포함된 군부 쿠데타로 당시 주요 요인을 제거했고요.
친미 정권을 세웠죠. 그런데 이게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이 내부의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에게 로비한 결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바나나 전쟁 종결 이후에도 이 회사들, 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간섭과 착취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바나나 전쟁의 결론을 보면은 이제 남미에 대한 스페인의 통제가 약해진 때였어요. 이 틈을 노리고 미국이 이제 제국주의적인 야욕을 펼치려고 벌인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아주 부패하고 나쁜 내용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역사의 흑역사가 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으로 바나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나빠진 이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이 치키타라는 새로운 상표로 이름을 바꾸고요. 지금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표뿐만이 아니에요. 참고로 돌, 델몬트,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대부분의 과일 회사들이죠. 이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와 50보 100보의 회사들입니다. 대부분, 아니 거의 전부가 이 중남미 지방에서 노동력 착취를 서로 경쟁하듯이 했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니 이제 과일이 달지 않고 쓴맛이 날 것 같다는 이런 씁쓸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바나나 전쟁 말고요. 바나나 공화국, 이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좀 화장품 메이커이기도 한데 뭐 그것과는 관계없고요.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 바나나와 같은 농작물 있잖아요. 이 특정 제품 수출에 국가 산업을 의존하면서 서구 열강들의 자본에 이 경제가 예속된 국가들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이 바로 대표적인 바나나 공화국들이죠. 옛날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현대의 바나나 공화국들 역시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두 가지 산업에 완전히 의존하면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들 국가들에는 부패, 독재, 그리고 빈부격차 등이 잇따르게 되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몇 나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남미에 온두라스가 있는데요. 오리지널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공화국으로 지칭된 최초의 국가들 중 하나인데요. 높은 범죄율, 그리고 아주 저조한 국가 개발로 굉장히 위험한 국가의 상위권에 항상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서 아주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어려운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주 생산하고 있는 이 보츠와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속적으로 다른 산업으로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 부의 상당수가 광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보츠와나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25%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황마, 이 황마와 쌀은 이 나라의 대표적인 의존 상품인데요. 홍수가 잦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다른 작물보다도 이 황마 재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이 전 세계 황마 생산량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고 국가 경제의 50% 이상이 이 산업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섬유 사업에 투자를 시작했지만요. 갈 길은 전혀 요원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목재를 주로 하는 라오스, 태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이렇게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마주한 위치죠. 천혜 관광산업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 산업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목재 산업이 국가 산업의 76%, 나머지를 관광으로 벌어먹고 있죠. 그리고 잠비아의 구리, 그리고 이제 쿠바의 설탕, 가나의 코코아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종속 국가고요. 아마 향후 몇십 년간은 좀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암담한 미래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이 현대적인 종속 국가의 좀 새로운 스타일이어서 이 나라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도메인 사업을 하고 있는 투발루라는 나라인데요. 태평양의 섬나라죠. 여기에 TV 도메인은 텔레비전을 연상시키는 철자로 전 세계 인터넷 방송국으로부터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투발루는 해수면이 4m만 더 높아지면 사라지는 나라라고 해요. 당연하게도 특별한 산업이 전혀 없습니다. 투발루는 영국과 미국 등지의 방송국에 도메인을 판매하고 몇억 불 이상의 수익을 얻었는데 그래도 언발의 오줌 누기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 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나나가 이렇고요. 다음은 사과입니다.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사과 이야기. 여기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애플사.
이 로고가 한입 베어먹은 사과죠. 왜 로고에 사과를 썼고 온전한 사과가 아니고 한입 베어먹은 사과인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러 의견이 나와 있긴 한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 이 애플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과거의 사과 가수원이었고 이 스티브 잡스가 사과를 개인적으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과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회사도 이렇게 완벽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과 로고를 썼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애플사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컴퓨터 기종의 이름도 사과의 한 종류인 매킨토시죠. 여기서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완벽한 회사를 갖고 싶다고 했는데 왜 한입 베어먹은 사과를 로고로 썼는가? 스티브 잡스를 보면은 이 컴퓨터 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앨런 튜링 교수를 존경했다고 해요. 그를 기리는 마음에서 한입 베어먹은 사과를 로고로 했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앨런 튜링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그리고 전쟁에서 미국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회 부적응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험실에서 결국 청산가리를 주입한 사과를 베어 물고 자살했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뭐 존경의 표현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사과와 관련된 이야기가 특히 서양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최초로 등장하는 사과는 바로 아담과 이브의 사과입니다. 뭐 다들 예상하셨으리라고 봐요.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인간 아담 그리고 이브 사악한 뱀의 이 꾀에 빠져서 금단의 사과를 먹은 뒤로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을 좀 부끄럽다고 느끼게 되었고 하느님이 부를 때에도 몸을 가리고 나타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또 아담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부여했고요. 이브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아담과 이브의 사과가 바로 2000년 가까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시작이었죠. 반면에 이제 사과나무 아래서 달을 보면서 사색에 잠겨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의 사과. 그때까지는 좀 이제 종교의 시기였죠. 르네상스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중세 이후에 좀 힘든 시기였는데 비로소 인간이 종교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 자체의 회귀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사과입니다. 미술계에도 있어요. 바로 상징주의 화가의 대표 세잔입니다. 이 세잔의 사과가 유명하죠. 피카소가 가장 존경했고 현대 미술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프랑스의 화가 폴 세잔. 이 사람의 사과 그림은 인간의 감성과 휴머니즘의 표현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을 이 단순화된 아주 기본적인 형체로 집약했고요. 자연의 이면에 감추어진 실체, 그 본질을 그리려는 데 노력했는데 이 일관된 그의 화풍이 이후 미술계의 야수파 그리고 입체파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근대 회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옛날 그리스 로마 좀 신화를 보면은요. 호메로스가 이야기한 내용에 나오죠. 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했었는데 이 트로이 전쟁의 좀 시작도 이 질투의 눈이 먼 이 여신이 던진 황금 사과 하나에서 시작되었죠. 근데 이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재미있게 봤던 이 비렐름 텔, 당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압제를 받던 스위스 시기, 이 활의 명수로 알려진 비렐름 텔이요. 이 지방 성주의 항명한 죄로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놓고 활로 쏴 떨어뜨리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비렐름 텔은 결국 멋지게 성공을 했지만요. 혹시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성주를 쏘기 위해 몰래 화살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발각되면서 체포되어 성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결국 이 비렐름 텔은 우여곡절 끝에 탈출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힘을 모아서 성주를 죽인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또 그림 형제의 유명한 동화죠.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여기서도 사과가 이야기를 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마귀 할멈의 꾀에 빠져서 이 독이 든 사과를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설공주가 난장이들의 도움으로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다시 살아난다는 뭐 그런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의 사과는 이 아담과 이브의 사과와 같은 또는 비슷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백마탄 왕자가 사실 예, 좀 남자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좀 그런 존재인데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꿈꾸는 백마탄 왕자는 없습니다. 적어도 제 주변에는 확실히 없고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여성들 사이에서 아름답고 청순 가련하고 능력 좋고 나만을 바라봐주고 뭐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옛날식 현모양처가 그렇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의 좀 비슷한 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사과 얘기하다가 좀 다른 얘기로 갔네요. 그리고 다음 사과는 이제 네덜란드의 철학자 이 스피노자의 사과가 있죠. 스피노자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이 범신론주의를 좀 설파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자연을 실체라고 봤기 때문에 인간 같은 하나의 개체, 이 전체로서의 자연 속에서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유롭지도 않고요. 인간이 한 행위로 인해서 무슨 운명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라는 뭐 그런 운명 결정론적인 내용도 있죠. 이러한 맥락에서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떤 운명이 닥쳤을 때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즉 운명을 사랑한다는 뭐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슬픈 사과. 바로 관동 대학살의 사과입니다. 1923년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사실 굉장히 큰 피해였어요. 여기서 이제 이 분노가 누군가에게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좀 컨트롤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만만했던 조선인. 조선인이 일본인을 습격한다는 헛소문을 뿌렸고요. 이걸 접한 일본의 건달들, 그리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는 아무나 잡고 과일, 사과를 뜻하는 발음, 링고를 말해보라고 시켰습니다. 여기서 발음이 조금이라도 서툴면 조선인이라며 끌고 가서 살해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투리를 쓰는 일본의 지방 사람들, 그리고 말이 어눌한 사람들도 상당 부분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괴로운 역사예요. 어쨌든 사과는 이렇게 우리 인류 역사를 풍부하게 했고요. 과학 분야에서는 특히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과 얘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서양 속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문구는 원래 1910년경에 처음 만들어졌지만요. 원래는 한 1860년경에 시작된 영국 특정 지역의 속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어떤 한 잡지가 있는데 잠자리에 들 때요. 사과를 먹으면 의사가 빵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원래 인용문을 처음으로 출판한 데서 그 연유가 있습니다. 뭐 각종 연구 결과로요. 우리 식단에 사과를 추가하면은 건강의 여러 측면을 개선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뭐 굉장히 많죠.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과일에 관한 이 책이잖아요. 이 책에 등장하는 기본적으로 과일이라는 것이 이 몸에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분표를 나열하거나 뭐 어디에 효과가 있는 이 과일의 뭐 효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거 뭐 그 자체로 클리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좀 생략하려고 했는데 또 너무 안 하니까 좀 허전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딱 한 개, 이 사과의 영양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일들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 사과는 장기적인 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몸을 좀 북돋아 준다는 그런 느낌이죠. 영양을 보면은 사과에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등의 중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보통 크기의 사과 하나를 보면은 칼로리와 탄수화물, 섬유질, 비타민 C, 그리고 구리와 칼륨, 비타민 K, 특히 비타민 C를 보면은 이 활성산소로 알려진 유해한 화합물을 중화시키고요.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미국에서 이 관련된 여러 연구소들이요. 의뢰를 받아서 2만 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포함한 흰살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면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뇌졸중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과에서 발견되는 이 플라보노이드의 존재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밝혀진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이 수용성 섬유질이 들어있어서요. 혈압과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심장 질환의 위험 요소들이죠. 또 많은 양의 사과를 섭취하면 폐암 발병 위험이 감소했고요. 또 사과를 많이 섭취해서 대장암 위험이 낮아진다는 보고도 많았습니다. 또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 우리 몸의 위암, 결장암, 폐암과 구강암,
식도암을 예방할 수 있고요. 기타로 이제 뼈 건강 개선, 뇌기능 촉진, 천식 보호, 당뇨병 감소, 뭐 기타 등등으로 그야말로 안 먹는 게 이상할 정도의 영양소의 보고, 만병통치의 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하루에 사과를 한 알 정도 먹는 것이 건강에 해를 끼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 좋은 일이 많다. 그래서 매일 사과를 정말 좀 너무 심하게 먹는다. 그러면 또 사이드 에펙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섬유질 섭취를 빠르게 늘리면은요, 가스가 발생하고요, 팽만감, 복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또 다른 과일과 마찬가지로 사과도 이제 이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저탄수화물 아니면 이제 케톤 생성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섭취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러나 사과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사과를 지금보다 더 많이 먹는 것이 말 그대로 의사의 방문 횟수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사과는 그 영양분이 풍부하고 질병 예방이나 이 장기의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이 내용만큼은 분명히 검증된 사실입니다. 뭐 사과뿐이겠습니까? 이 다른 많은 과일과 채소 모두 이 유사한 영양소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가 영양이 불균형이 돼서 그러니까 몸에 좀 신진대사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그때 드는 치료비보다는요, 과일 가격이 쌉니다. 물론 과일 가격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몸을 위해서 그 정도의 투자는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다음 이야기할 과일은 귤입니다. 귤은 대표적인 고사성어가 하나 있죠. 귤화위지. 고사의 의미는 귤이 변해서 탱자가 된다라는 뜻인데 이 기후와 풍토가 다르면 동일한 물질이라도 그 성질이 달라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비슷한 말로 남귤 북지가 있죠. 남쪽에서 자라는 귤이 북쪽 땅으로 옮기면 탱자가 된다. 뭐 글자 그대로 남역 남자의 귤 그리고 북역 북 탱자나무 지 이렇게 쓰입니다. 이 본 고사의 출처는 이제 안자춘추에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 이 제나라에 안영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키가 작은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한 남자 키가 150cm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재능이 워낙에 탁월했고요. 청렴결백했고 이 재상이 된 뒤에도 밥상에 고기 반찬을 올리지 않았으면서 본인의 아내가 비단 옷 입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청백리의 모범이죠. 그리고 조정에 들어가서는 항상 품행을 조심하고 군주에게는 기탄 없이 간언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범적인 재상의 풍모죠. 당시 이 제나라와 초나라가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냐 화해를 하냐 이런 문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나라에서 초나라로 사신이 가게 되었고 제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좀 급을 높여야 되니까 재상인 안영을 사신으로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초나라 왕이 이 제나라 사신의 기를 팍 죽여서 외교권을 선점하기 위해 이 안영을 좀 골탕 먹일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이 안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생긴 인물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의 고위 재상이니까 이 제나라 돌아가는 정세를 좀 구슬려서 파악하고 싶기도 했겠죠. 그래서 사신이 도착한 다음에 초나라 왕이 이 제나라 대표인 안영의 인사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 그의 키가 작아도 너무 작고 풍모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욱더 심하게 좀 멸시하는 태도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초왕이 말하기를 제나라에는 별로 쓸만한 인물이 없는 모양이죠. 그러자 안영이 천만에요. 우리 제나라에는 인물이 넘쳐서 누구를 대신 자리에 앉힐까 임금님이 고민하실 정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초왕이 그렇다면 왜 당신과 같이 키가 작은 사신을 보냈는지 모르겠소. 이렇게 놀리니까 이제 안영은 본인을 시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제나라까지 업신여김을 당하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긴 틀렸습니다. 한 소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하기를 우리 제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꼭 지키는 법도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사신이 가는 나라의 크기에 따라 사람을 골라보내는 것이죠. 작은 나라는 키가 작은 사신을 보내고 큰 나라에는 키가 큰 사신을 보냅니다. 물론 저는 대신들 중에서 키가 가장 작았기 때문에 초나라에 특별히 뽑혀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안영의 답변에 그만 초왕의 입이 딱 벌어지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이 남쪽의 패왕, 초나라의 왕인데 내 앞에서 이렇게 건방지게 대답을 할 줄이야. 그런데 뭐 본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음 수를 또 꾸몄습니다. 그래서 초왕이 이 안영의 코를 좀 납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궐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이때 초왕 일행이 저작거리를 좀 지났어요. 그런데 못 보던 옷차림을 한 사내가 오랏줄에 손이 묶인 채 좀 심하게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초왕이 급하게 포조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여봐라, 무슨 죄를 지었기에 사람을 포박해서 그렇게 험하게 개 끌듯 끌고 가느냐? 그러자 그 관리가 말하기를, 전하, 이놈은 남의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면서 물건을 마구 훔친 절도 죄인입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래? 그런데 죄인의 옷을 보니 초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이 죄인은 제 나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자 초왕이, 그러면 그렇지. 이번엔 안영의 길을 꺾을 좋은 구실이 생겼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초왕이 안영을 보면서 제 나라에는 남의 재물을 함부로 훔치는 도둑들이 득실거리는 모양이죠? 라고 하자 안영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훈계하듯이 초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아하니 초나라는 왕실에서부터 저자 사람들까지 살찐 돼지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열중할 뿐 책을 안 읽는 것 같아 앞날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하자 초왕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초나라는 매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초왕이 뜻밖의 역질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안영에게 쏘아붙였죠. 그러자 안영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는 남결북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감히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자 초왕이 답변이 궁해서 헛기침을 몇 번 하다가 그건 당연하지요 라고 했는데 이 말뜻을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자 안영이 말하기를, 전하, 강남에 귤이 있는데 그것을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되고 마는 것은 바로 그 땅 토질 때문입니다. 저 사람도 제 나라에서 살 때는 착했으나 여기 와서 이 초나라의 나쁜 풍토에 물들어 도둑질을 배운 게 틀림없습니다. 이 안영의 이 반격에 초왕은 할 말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안영을 인정했고요. 더 이상 대적해봐야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서 그만 화해하자고 손길을 내밀었죠. 그리고 내 듣던 대로 소문대로 그대의 재치 넘치는 언변과 지략에 내 감탄을 금할 수 없소이다. 우리 그만하고 대궐에 돌아가 취하도록 술이나 마십시다. 이렇게 좋게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왕은 안영을 만나본 뒤로 한동안 제 나라를 함부로 넘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의 본뜻은 아니지만 생각해 볼 점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사람이 권력을 잡고 부귀영화를 얻고 돈을 남보다 많이 벌면은 사람을 멸시합니다. 절대 권력자로 둔갑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죠. 예전에 성공하기 전에 그러니까 평소에는 더없이 온순하던 사람도요. 어쩌다 작은 완장이라도 하나 차면은 정말 놀랄 정도로 사람이 변해요.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해지죠. 원래 사람이 본성이 이러한가. 자기를 지켜주는 주인에게는 참으로 충직한 개가 타인에게는 무서운 맹견이 되는 것과도 좀 비슷해 보입니다. 이것은 의지가 덜 발달된 인간일수록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위기를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 주장이나 철학이 확고한 사람은 비겁하지가 않죠. 우리 주위에 좀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충신들, 의사나 열사들,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소신도 없고요. 비겁한 자들에게서 이런 좀 비열한 현상을 볼 수 있죠. 자고로 말이 유창하면 충성이 없고 꽃이 화려하면 열매가 없다고 했습니다. 낯간지러운 아첨과 아양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거짓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 주위를 보면은 항상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솜사탕같이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작 위기에 처했을 때 책임감 없이 떠나가는 모습들, 도망치는 모습들 많이 보곤 합니다. 저는 이 규라이즈라는 고사성어가 가끔 생각이 나면은 제 예전 일들이 떠올라요. 조금은 씁쓸한 과거 이야기였습니다.
이 귤아위즈에 관련된 뭐 개인적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누구 특정인을 이야기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회사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귤아위즈의 사례, 까르푸 기억하시는지요? 한국에서 실패한 글로벌 유통 공룡이었죠. 지금은 많이 변했는데요. 예전에 이 회사가 한국 진출을 할 때만 해도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을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선진형 비즈니스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반면에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을 초토화시키려 하는 점령군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나뉘어졌었어요. 결론은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어떤 자취를 남겼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유럽을 대표하는 프랑스계 유통 브랜드, 한국 기준으로는 1996년부터 2006년여까지 한 10여 년간 영업을 했어요. 이 까르푸가 우리나라에서 한 행동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까르푸, 프랑스어로 교차로를 의미하는데요. 1958년에 이 마르셀 프루니에라는 사람이 파리 외곽에 처음 매장을 연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에는 기존 슈퍼마켓을 능가하는 규모의 이른바 하이퍼마켓, 이 매장을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식료품부터 의류나 잡화, 생활 필수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소매품을 취급했고, 이후에는 이 창고형 대형 매장의 장점을 살려서 아주 저렴한 값에 박리담의 이 벌크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대적 의미의 대형마트가 본격화되었죠. 프랑스의 대형마트 시장을 평정한 까르푸, 해외 진출도 본격화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물론이고 북미나 남미, 아시아까지 그 범위에 포함됐었죠. 이 와중에 한국 역시 그중 하나의 지점이었습니다. 마침 한국 정부는 이 1990년대 들어서 외국인 투자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고요. 이에 까르푸 외에도 뭐 월마트나 코스트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 진출했었습니다. 당시 까르푸의 지사인 한국 까르푸를 보면은 이제 1996년에 경기도 부천에 첫 번째 매장을 내고 사업을 본격화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돈을 좀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199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당시 까르푸의 투자액은 9억 2,500만 달러, 한 1조 원이 좀 넘죠. 이 정도였습니다. 당시 한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 중에 거의 1위였죠.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사세를 넓혀서요. 서울에 5곳, 경기 인천 지역에 8곳의 매장을 추가 개점하는 등 총 22곳에 22개의 대형 매장을 열었습니다. 전체 종업원 수는 최고점에서는 6천 명에 달했고요. 경쟁업체 대비 최저가임을 강조하면서 큰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시작과 달리 이 매출이 프랑스 본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 까르푸가 설립된 1990년 중반을 보면은 까르푸 외에도 코스트코, 월마트, 그리고 국내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렇게 외자계와 토종 기업이 모두 섞여서 대형마트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으니까 뭐 한마디로 춘추전국시대였죠. 까르푸가 독자적으로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터프한 기업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말을 보면은 이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든 IMF가 있었잖아요. 소비 심리가 아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까르푸를 비롯한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들을 매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저가 제품 위주의 출혈 경쟁을 심하게 했는데 이 역시 까르푸 매출에 큰 악영향을 끼쳤죠. 여기에 더해서요. 1998년을 보면은 이 한국 까르푸가 한 35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매입 자금을 해외로 밀반출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당시 IMF 외환위기 상황과 겹쳐서 이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죠.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현지화가 철저하지 못했다. 그리고 화려한 인테리어에 익숙했던 당시 한국 소비자 취향과 다르게 까르푸 매장은 그냥 창고형 매장 특유의 투박함? 네, 그렇게 인테리어를 했어요. 아니, 인테리어를 안 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리고 판매대의 높이나 크기도 서양인 기준에 가까웠어요. 서양인도 이제 뭐 나라마다 틀린데 저기 이제 북유럽에 가까운 좀 안 맞았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좀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고요. 그 외에 뭐 가공식품이나 공산품, 육류 이렇게 좀 치중한 상품군을 지나치게 앞세운 반면에 한국인들이 당시에 선호했던 곡류나 채소류 여기는 이제 종류도 적었고 품질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이 토종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큰 약점으로 작용했죠.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협력업체 그리고 사내 노동조합과의 관계 악화였습니다. 까르푸가 이제 최저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납품업체에게 지나친 단가 인하를 강요했습니다. 태도도 매우 고압적이었고요. 한마디로 쥐어짰다고 할 수 있죠. 이로 인해서 일부 납품업체가 이 한국 까르푸의 납품을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인건비를 낮추고 고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종업원의 상당수를 파견직으로 채우기도 했죠.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 좀 반기를 드는 이 노조 관계자들을요, 기피하는 업무로 배치해서 압박하는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한국 까르푸의 좀 비열한 행태에 모티브를 얻어서 사회 비판한 만화가 하나 있었죠. 송곳. 이게 좀 당시 큰 화제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공정위 기록을 보면은 1997년부터 한 4, 5년 동안 이 까르푸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탈법 행위를 저질러 온 것을 해마다 적발했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였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 명확히 드러난 돈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협조받은 돈, 삥을 뜯은 거죠. 이 돈만 1,000억이 넘고요. 까르푸가 이들 업체에 강요한 명목이 이제 리베이트, 입점비, 광고비, 행사 지원, 물품비, 판촉사원 인건비, 판매 장려금, 매장 내 전구비, 그러니까 매장 내에 등 가는 것까지 다 청구했다고 합니다. 지독한 업체입니다. 결국 사업도 안 되고 이제 이미지도 안 좋아지니까 2006년에 한국 까르푸가 이 자사의 사업을 당시 이랜드 그룹에 매각하고요. 한국 시장에서 완전 철수했습니다. 당시 한국 내에서 운영하던 32개의 한국 까르푸 매장이 이랜드 그룹 산하의 홈에버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을 이어갔었죠. 지금은 또 많이 변했지만요. 어쨌든 간에 큰 적자를 좀 면치 못한 이 까르푸의 해외 실패 사례가 됐는데, 이 까르푸가 특히 이 동남아시아나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등에서 유난히 고전을 겪거나 철수했다는 그런 내용이 좀 특이점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괜찮았다고 해요. 유럽이나 남미, 여기서는 상당히 성과를 거뒀는데, 과연 이것이 문화적 차이인가, 아니면은 비즈니스의 실패인가? 중간에 이제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 이슈까지 엮여서요. 불매 운동을 아주 심하게 겪기도 하는 그런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이 한국 까르푸가 철수하는 상황에서도 매장을 계속 추가 개장했어요. 그러니까 몸집을 계속 불린 건데, 이 10여 년 기간을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아주 크게 상승해서요. 이랜드와의 매각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는데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숫자로만 보면은 까르푸가 10여 년 동안 약 1조 원을 한국에 투자해서 1조 7,500억 원의 한국 지사를 매각했는데, 사업으로는 손해를 봤지만요. 이 부동산 투기로, 이 투기 맞죠? 결과적으로 상당한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까르푸 본사 입장에서만 남는 장사를 한 셈이죠.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은 그 시작부터 지저분했습니다. 당시 까르푸가 이 책임자급의 아르헨티나 출신의 경영자를 파견해서 이 한국 리첼이라는 회사를 세운 다음에 매장을 건설할 부지 매입에 나섰는데, 이 수법이 아주 지저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땅을 60원에 구입해서 100원에 샀다고 서류를 꾸민 다음에 본사에서는 100원을 타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국국세청에는 60원에 샀다고 신고하죠. 그리고 차액을 환치기 수법을 한 다음에 스위스 은행으로 빼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갔겠죠? 이게 아주 좀 심한 이슈를 끌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주 지저분한 회사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당시의 기준으로만 해도요. 외국 기업 가운데 이런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던 기업은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까르푸가 이 바닥에서 시초를 끄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까르푸의 아나무인 태도에 이 누구보다 붕괴하는 사람들, 역시 까르푸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수시로 감시를 당했고요.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고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제 매장의 방범과 방제에 신경 써야 할 안전과 등을 동원해서 노동자를 탄압했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심한, 지금도 아주 회자될 정도라고 해요. 당시 까르푸 일산점이 유난히 심했다고 하는데, 이게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볼펜 굵기의 카메라를 식품부 냉장고 그리고 생산 코너 천장에서 여러 개 발견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매장 관리를 위한 CCTV용 카메라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지저분한 방식으로 노조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몰래카메라라는 의혹을 사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번 구글링해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사내에서 할 수 있는 온갖 갑질의 총집합이 당시 까르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까르푸라는 기업은 원래 이러한 기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 기준을 보면은요, 더 많이 더 싸게 파는 대형마트의 모델을 탈피하고 새로운 타입의 신선함, 로컬, 유기농을 키워드로 품질과 식품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있는 프랑스 식품 유통 기업으로 아주 칭송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원을 아끼고 사랑하며 미래를 함께해가는 선진 우수 기업 까르푸, 이렇게 아주 전 유럽에 알려져 있죠. 그리고 최근 경영의 이슈인 ESG 경영에 적극 동참하면서 존경받고 있는 아주 좋은 이미지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까르푸는 아시아에서만 그랬던 것인가? 당시 조금 지나긴 했는데 2011년, 12년을 보면은요, 중국에서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몸 낮춘 까르푸, 가격 사기 처벌 수용, 정부 지침의 순응, 중국 당국이 10개 점포 이상의 이 까르푸 가격 사기 혐의를 적용해서 엄청난 벌금을 때렸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뭐 연도별로 계속 반복됐는데 어쨌든 결론은요. 중국에서는 이 분쟁 시에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 이게 요점입니다. 그럼 이러한 까르푸가 왜 유독 한국에서는 그렇게 했는가? 이에 대한 답은 만화 송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해도 되니까. 이 귤에 관한 고사성어 귤화위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이 비타민 C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게 이제 계열병 치료제로 인정받은 그런 스토리입니다. 1700년대에 이 영국을 보면은요, 이 막강한 해군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군력을 바탕으로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면서 전 세계로 그 힘을 뻗어갔죠. 그런데 이 영국 해군에 이 커다란 문제가 생겼어요. 오랜 시간을 배 위에서 보내는 이 영국 해군 병사들이 이 계열병으로 점점 쓰러져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전투에 나서서 전사하는 해군보다 계열병으로 숨져가는 병사가 더 많았고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영국 해군이 이를 해결해내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 시간 동안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점점 쓰러져 갔죠. 한참 시간이 흐른 어느 때 이 영국 해군의 의사였던 제임스 린드, 이 한 섬에서요, 역사적인 계열병의 임상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12명의 계열병 환자를 2명씩 한 조로 묶어서, 그러니까 6개 그룹으로 나눈 거죠. 그리고 각각의 다른 후보 물질들을 투여했습니다. 하루에 이제 오렌지 2개, 그리고 하나의 레몬을 투여한 환자들, 이게 이제 한 그룹에 속한 환자들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계열병의 치료 증상이 나타났어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는 이 환자의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한 제임스 린드. 이를 즉각 영국 해군에 보고를 했고요. 몇 년 뒤에는 그때까지 쌓인 임상 이 실험 결과들을 다 모아서 이 계열병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의 주류 의학은 이 린드의 보고와 그의 저서를 무시해 버렸어요. 지금까지 이 숱한 이 명과학자들과 의사들, 의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약들이 효과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영약들이 계열병을 치료하지 못했는데, 당신이 만든 것도 아니죠. 그냥 있는 거를 먹게 한 것뿐인데, 어떻게 오렌지와 레몬 같은 그냥 일반 과일이 그 무서운 계열병을 치료할 수 있었겠느냐. 뭐 이런 태도였죠. 뭐 물론 의학사를 보면은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다가도 좀 어느 시기가 또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린드의 이 치료 이야기를 좀 하나의 좀 일과성의 일화로 추구해버린 이 의학적 도그마의 이 대가, 고스란히 환자들이 치료하였습니다. 계열병 환자들이 점점 늘어났죠. 1780년대 영국 함대를 보면은 약 1만 2천 명의 해군 병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망한 병사가 한 1,500~600명이 나왔는데 이 중에 전사한 병사 수는 불과 60명. 근데 숱한 병사들이 치료법을 눈앞에 두고도 계열병으로 침대 위에서 숨져갔습니다. 영국 의학은 이 치료법을 찾지 못한 채 계열병을 난치병으로 분류해버렸죠. 옛날에 그 효과가 있었던 내용은 다 무시를 하고요. 그러다 또 시간이 흘러서요. 이제 길버트 블레인이라는 또 다른 영국 해군 군의관이 이 내용을 확실히 밝혀내게 됐습니다. 계열병은 이 채소와 과일, 특히 오렌지나 레몬, 이 라임 같은 과일들로 확실하게 예방될 수 있고 완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요. 예전에 묻혀버렸던 제임스 린드의 계열병 치료법은 이렇게 길버트 블레인을 만나면서 새로운 이 전기를 맞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시공의 차가 꽤 있어요. 길버트 블레이는 이 제임스 린드가 계열병 치료법을 알린 1747년경에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한 50여 년 정도가 지나서 마침내 영국 해군의 함대 병사들에게 레몬 주스가 공급되게 되죠. 이 반세기 동안 좀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게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부분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참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이야 뭐 현대의학이기도 하고 사실 치료도 좋지만 그 진단이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학을 무조건적으로 불신해서 뭐 백신을 안 맞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치료법을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한다던가 이러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주위를 보면은요, 분명히 멀쩡했는데 암 진단이나 기타 이에 준한 좀 병 진단을 받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몇 달 있다가 저 멀리 떠나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의학사를 보면은요, 이 주류 의학이라고 불리우는 기존에 이제 좀 파워를 갖고 있는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승인을 해야 인정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로지 이런 부분들만 교과서에 실려서 후하게 전달될 뿐이죠.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고 인정되지 못한 치료법들은 사장됐습니다. 물론 뭐 이런 내용들이 비단 의학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 뭐 다른 인더스트리에도요, 정말 훌륭한 결과치들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또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매장돼 버린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게 본인 가족들의 이야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쉽게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경각심을 갖는 의미로 몇 가지 의학의 잘못된 이 의학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에 의학 저널을 보면은요, 그 전면에 담배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담배 회사 메이커 중에 하나죠, 카멜. 이 미국 전역에서 수백 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달간의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 결과로 카멜 담배를 피운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목이 자극되는 현상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결과를 도출해낸 다음에 의학저널에 게재했습니다. 게재가 아니라 광고죠.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카멜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서 이제 좀 굉장히 잘생긴 의사를 광고 모델로 등장시켰습니다.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이 기준으로 보면은 이 광고에 전혀 하자는 없었다고 해요. 한 달간의 흡연만을 놓고 본다면 그 임상실험의 결과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자본의 폐해, 그리고 기존 의학계의 기득권층의 이익에 맞춰서 모든 내용들이 취사 선택되었을 뿐이죠. 그러고 보면은요, 뭐 의학계의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려고 그러다가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라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예전에는요, 약국에서 담배를 팔았습니다. 약국에서는 약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공공연하게 담배를 아주 잘 진열해 놓고 담배 광고비도 받고 이렇게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그런 약국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담배가 몸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걸 모르는 약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왜 일어났는가? 사람의 욕심이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비타민C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이 괴혈병은 곧 비타민C 이야기인데 이 비타민C가 부족하고요. 장에서 흡수장애가 일어나고 세균 감염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합쳐지면은 이제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C를 보면은 이제 우리 몸의 세포, 뭐 조직 이런 좀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콜라겐 합성에 관여를 하는데요. 이 비타민C가 없다. 그러면 이 구조적 단백질인 콜라겐이 이 견고한 섬유 형태를 유지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좀 부스러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각종 장기나 혈관벽 등에서 이제 약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출혈이 일어나겠죠? 이게 또 심해지면 사망에 이르는 뭐 아주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예전에는 뱃사람들을 굉장히 심하게 괴롭힌 당시에는 이제 불치병이나 다름없는 병이었는데 20세기에 이 원인이 밝혀진 뒤로는 환자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즉 비타민이라는 존재를 알아낸 것이 이 해결의 실마리였죠. 그런데 현대 한국을 보면은 이상하게도 이 바다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대학생 계층, 그것도 조금 좀 고학을 한다거나 혼자 산다거나 뭐 재무적으로 하여튼 좀 어려운 이런 계층에서 괴혈병 환자가 나타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그 원인은 이제 식습관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남자 학생이 자취를 한다. 그러면 먹는 게 신통치 않을 거 아닙니까? 뭐 돈 좀 있으면 배달 음식, 없으면 라면, 뭐 통조림 왕창 사놓고
뭐 선분짜장 이렇게 레토르트 식품 같은 거를 먹는 이게 보통의 일상이잖아요. 한마디로 식사를 대충 때우는 건데 그러면 영양소 섭취가 뭐 엉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필수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겠죠. 결국 비타민 C도 고갈되어 버리고 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채소가 보통 인기가 없어요. 원래 채소는 맛있는데 신선한 채소가 맛있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은요. 뭐 행사, 떨이 행사라고 하죠. 뭐 그런 거를 사 먹거나 아니면은 뭐 그나마도 못 먹거나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채소를 좀 덜 먹는 경향도 있었고, 젊을 때는 뭐 고기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습관의 영향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뭐 부족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의외로 심각하다고 해요.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경제활동 없이 이제 용돈 받아서 이 공학하고 자취하는 대학생들 이 고가이기에 자주 사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쪽으로 비타민이 부족해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뭐 당연히 뭐 장애가 생기거나 죽을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뭐 없다고 할 수 있죠. 요즘 세상이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 아무 뭐 슈퍼나 가게, 뭐 약국 이런 데 가서 과일이나 비타민 영양제 몇 번 사 먹으면 바로 낫습니다. 사실 대학생 계층이 아니더라도 채소는커녕 뭐 과일조차도 잘 안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로 괴혈병의 초기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뭐 증상이라고 하면은 뭐 무기력감, 나른함, 만성피로, 뭐 권태, 식욕부진,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기도 하고요. 때로 좀 심해지면은요, 이 피부에 피하 출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왜 이 병이 심하면 잇몸 이런 데서 막 피가 나잖아요. 잇몸이 약해져서 치아가 흔들거리기도 하고요. 이게 다 이제 복합적으로 이어집니다. 혈뇨, 혈변, 몸 곳곳에서 출혈성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방치한다. 그럼 뭐 아까 얘기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뼈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나기 쉽고요. 지속적인 뇌출혈에 의해서 빈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피하지방, 내장, 구강, 점막 다 출혈로 인해서 혈종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비타민C가 이제 근데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계속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지게 돼서 이제 세균 감염 등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법은요, 매우 간단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타민C를 보충해 주기만 하면 되죠. 조금 더 학문적으로 보면은요, 이 동물 중에 인간하고요, 이 기니피그 아시죠? 이 정도의 생명체를 제외하고는 이 세포 내에 포도당을 비타민C로 바꾸는 유전자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이 진화 과정에서 이 유전자가 탈락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양분이 부족하면은 괴혈병에 걸리는 거죠. 대부분의 육식동물들이 채식을 거의 하지 않는데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고기를 대부분 이제 날 것으로 먹는데 초식동물을 사냥한다. 그럼 우선 이 육식동물들은요, 내장을 먼저 먹어 치웁니다. 내장이 이제 상하기가 쉽죠. 그리고 소화기관에 이 소화 중이던 풀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야채, 채소를 보충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개과 또는 고양이과의 맹수들이 뭐 온전히 이런 정도로만 비타민 C를 채울 수는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풀을 뜨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개가 풀을 뜯을 때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괴혈병은 이 나라 또는 인종 간의 식문화에도 이 차이가 좀 컸다고 합니다. 아시아권을 보면은 이 채소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죠. 그리고 이 지리적으로 장거리 항해보다는 중간에 기착해 가면서 식량을 계속 재보급하는 이런 항해 스타일을 많이 유지했어요. 그리고 보존식에 강했고요. 직접 재배까지 했기 때문에 괴혈병의 사례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대신 각기병이 높았죠. 특히 잡곡을 잘 안 먹었던 뭐 일본의 왕족이나 귀족들, 각기병에 아주 좀 취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곳에 따라서는 이제 저장 방법의 발달로 염장이나 훈제, 건조 이런 방법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요, 비타민 C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혹시 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빛 등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이 각기병을 예방하는 이 비타민 B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이죠.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대원정을 했던 명나라 정화 있잖아요. 이 배 함선 내에서 콩나물을 재배해서 해결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콩나물의 경우에는 이 생장 중에 비타민 C가 생합성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방법이 이제 선내 선원들에게 지급할 충분한 양의 콩나물을 기르기가 어렵잖아요. 이 수백 수천 명이 있는데 그리고 공간이 필요했고요. 무엇보다 문제는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 이
바다 위에 배 위에서는 정말 마실 물도 귀한데 콩나물 기를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식수도 구하기 힘든 원양 항해에서 쓸만한 해법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계열병이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치료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오렌지 레몬 자체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세계 각지에서 재배가 좀 넓어지고 보급이 되니까 뭐 초창기보다는 나아졌지만 어쨌든 비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계열병이 크게 줄어든 시기는 감자가 전래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감자의 영양소를 보면은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게 탄수화물의 공급원이기도 하면서 이 생긴 게 덩이 줄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데도 편합니다. 선원들에게 보급할 식량으로 아주 제격이었죠. 그래서 유럽에 힘들게 전래된 감자. 유럽에 한번 전래된 직후에는 유럽 선원들로부터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감자를 보면은 인류를 이 기아의 고통과 아사의 위기에서 구해준 이 고마운 구황작물이죠. 그러면서 더해서요. 병도 치료해준 실제적으로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은 아무래도 그만큼의 대접은 받지 못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만 각기병. 이 티아민이 결핍되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 팔다리에 신경염이 생겨요. 그러면 당연히 통증이 심해지고 몸이 붓습니다. 부종이 일어나죠. 이 병에 걸리면 이제 신경조직, 특히 이제 팔다리 신경이 약해지고요. 근육이 또 좀 부실해지고 이게 심하면 이제 심장병이나 온몸에 경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병세를 보면은 이제 19세기 이전에 쌀을 주식으로 삼던 이 동아시아 지방에서 주로 나왔는데요. 이 비타민 B1을 보면은 이 콩류, 감자류, 이 곡물의 씨눈이나 돼지고기 이런 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쌀을 도정해서 백미로 만들면은 이 씨눈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제 도정된 백미만 먹거나 뭐 의학적으로 위를 절제했다거나 이렇게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면은요 비타민 B1이 부족해지겠죠? 이때 발병을 하는데 뭐 옛날에는 다 가난했으니까요. 매 끼니가 쌀밥 한 종류다. 아니면은 너무 먹을 게 없고 돈이 없으니까 뭐 다른 걸 먹을 수 없는 억지로 주위에 있는 걸로 때울 경우 뭐 이럴 때 이제 몸이 망가지는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각기병과는 좀 거리가 멀었는데요. 이 나라들을 보면은 쌀이 화폐로 통용될 만큼 가치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쌀밥을 먹으면은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부자죠. 그러니까 콩밥이나 보리밥 같은 잡곡밥은 좀 경제적 사정이 안 되는 집안에서 먹는 식사였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 각기병은 이제 조선시대에 아니면 이제 그 구한말 이후에 배부른 자의 병이라는 말로 이제 기록되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레몬 얘기하다가 좀 옆으로 빠졌습니다. 다시 레몬으로 돌아와서요. 어쨌든 간에 이 19세기부터 이 유럽에서 레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엉뚱하게 이 범죄 조직의 역사와도 그 세동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 마피아가 레몬에서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무시무시한 마피아가 인류를 구원할 레몬으로부터 생겼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여기엔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레몬이 마피아 탄생의 주범인데요. 보통 마피아 하면은 뭐 미국의 갱단, 뭐 영화 대부, 뭐 알카포네, 뭐 시칠리아, 이탈리아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이런 내용대로요. 마피아는 이 지중해 최대 섬이자 지금은 이탈리아의 영토인 시칠리아가 그 고향입니다. 처음에는 마피아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이 조직 자체는 19세기 중반에 처음 생겨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이러한 마피아는 이 레몬 사업의 화랑으로 점점 더 힘이 커지게 됐습니다. 레몬이 계열병 치료에 특효라는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영국 해군이 쓰고 다른 유럽 여러 나라들의 이제 민간 군수용에서 계속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앞다퉈 레몬을 구입하니까요. 영국 해군에서만 뭐 한 해 레몬 주스 필요한 게 한 160만 갤런이 넘었다고 해요. 그야말로 폭발적인 수요 증가인데 이탈리아와 터키에서 때 아닌 레몬 특수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가 이탈리아. 1850년에서 한 60년까지 한 10년 동안 이탈리아의 레몬 수출이 몇 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칠리아 섬에서 재배하는 레몬이 이 전체 수출 물량의 약 4분의 3 정도를 차지했다고 하죠. 한마디로 뭐 쓸어 모았습니다. 레몬이 이제 좀 아열대 기후 그리고 뭐 따뜻하고 온화한 온대지방 이런 데서 주로 자란 열매잖아요. 이탈리아를 포함한 이 남부 유럽을 보면은 이 시칠리아 섬 같은 곳으로 좀 레몬 재배 지역이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 무렵을 보면은 레몬이 그렇지 않아도 원래 좀 값비싼 과일이었어요. 그런데 공급을 초과해서 여기저기서 이 주문이 막 늘어나니까 시칠리아의 레몬 재배 농가들은 전부 다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 버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비례해서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시칠리아에서 이제 밤마다 레몬 도둑이 극성을 부리는 거죠. 레몬이 이제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훔쳐가기가 좀 쉽잖아요.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열매를 그냥 따가거나 아니면 가지채로 그냥 꺾어 버리거나 굉장히 쉽습니다. 이 시칠리아 쪽에 좀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돈이 도니까 이제 강도, 도둑들이 아주 좀 활개를 쳤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이 당시 치안이 극도로 불안했기 때문인데 이탈리아는 지금도 뭐 국력에 비해서 치안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이때는 아주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절을 보면은 이탈리아가 이제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수많은 도시국가로 나뉘어져 있다가 한 19세기 후반 정도에 겨우 하나가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 반도 내 통일 전쟁이 좀 치열했어요. 이때 이게 독립왕국이었던 이 시칠리아가 이 통일에 반대해서 통일 정부와 맞서 싸웠는데 졌어요. 결국 통일 이탈리아 왕국에 편입이 됐겠죠. 그런데 억지로 전쟁에 져서 통일이 됐으니까 사이도 안 좋고 나라의 여러 좀 지원이 시칠리아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뭔가를 준다고 해도 뭐 지방에서 제대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칠리아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치안이 굉장히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시칠리아를 보면은 이제 뭐 레몬이 이제 좀 사업이 좀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바로 그 직전만 해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내전 과정에서 이제 봉건 체제에 비슷했던 시칠리아 섬 특유의 토지 경제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인데 이탈리아의 식량 창고라는 소리를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시칠리아가 주민 대다수가 농부죠. 근데 이제 땅 주인은 이제 영주가 따로 있고 소장농에게 땅을 빌려주고 경작하게 한 다음에 이제 돈을 받는 이제 가벨로티라고 하는 이제 계층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빗대서 말하자면 일종의 뭐 마름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전쟁이라는 혼란기를 맞아서 이 정치사회 체제 붕괴가 일어나고 이 토지 경작 시스템까지 망가지니까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레몬 수요가 이제 뭐 여기저기서 텀을 낼 수밖에 없어요. 범죄가 만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나라가 제대로 안 해주니까 치안 부재 상태에서 이제 돈이 생긴 농장주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떠오른 것이 예전 이런 토지를 관리하던 관리계층 가벨로티. 나라가 통일되는 과정에서 일부 경찰 조직으로 흡수가 됐지만 일부는 사설 무장 범죄 조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직 가벨로티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세력화하면서 시칠리아 섬에 치안 부재를 틈타 이 레몬 농장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19세기 후반이고 바로 마피아의 탄생이죠. 참고로 마피아의 말의 어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요. 시칠리아에서 썼던 아랍어 방언, 어깨에 힘을 주고 우수대는 사람이라는 뜻의 마피오소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 마피아가 사실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제 범죄 조직이죠.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 태동에 이유가 있었다. 뭐 이런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을 보면은요. 19세기까지 시칠리아 전체를 담당하는 경찰이 고작 한 300여 명. 그것도 대도시가 아닌 작은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찰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죠. 결국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레몬을 훔쳐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땅 내놔라 이러는 거죠. 무분별하게 폭력과 살인이 자행됐고 이에 맞서서 이제 자영농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똑같이 이 지주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살해하기도 했고요. 이 벤데타라는 말이 있어요. 일반적인 복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목숨 바쳐 이뤄야 하는 이 집안 전체의 숙명적인 보복과 같은 의미. 이게 벤데타입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고 집요한 복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요. 대지주 가문과 자영농 가문 이렇게 좀 가족 단위로 대립하면서 조직을 이루게 됐는데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물론 마피아가 뭐 이렇게 치안에만 종사했으면은 아마 한동안 욕을 먹고 끝나는 그런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되는 건 다 하잖아요. 뭐 도박과 밀수, 매춘, 뭐 마약 이런 음지 산업에 지속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법망을 피해서 세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요. 지역의 이제 분쟁을 해결해 주면서 뭐 작은 신뢰를 쌓기도 하고 주민들은 마피아 도움을 받았으니까
마피아의 부탁을 들어주고 이렇게 좀 공생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언어로 표현하면은 이제 마피아를 뜻하는 파트론 그리고 청탁자를 뜻하는 클라이언트 관계가 만들어진 셈이죠. 근데 이 시대의 상황이요, 우리가 책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살벌했다고 합니다. 이 돈 많고 명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유력자들이 이 지역의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는데 뭐 상황이 이러니까 경찰이 아예 없다 그랬잖아요. 성문법은커녕 행정조차 이 유력자의 손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먹구구식으로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뭐 이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잘해주고 저 사람은 나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혼내주고, 뭐 이런 친분과 인맥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공적인 법에 뭐라고 적혀 있든 간에 당장에 이 주먹이 가까운 이제 그런 살벌한 시대죠. 경찰도 못하는 걸 마피아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준다. 뭐 적당히 대가만 치르면은 우리 마피아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요, 법과 원칙은 더욱더 무시되고 마피아의 세력은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이제 지역 정치가까지 합해지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졌는데요. 이제 정치가가 파트론이 되고 마피아는 스스로 클라이언트가 되어서 이제 국가를 주무르는 단계까지 오르게 됩니다. 사이즈는 더욱 커져서요, 마피아는 정치가가 당선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자금을 동원하고 부정선거, 검은 돈, 이렇게 블랙 커넥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치인이 그동안의 이 관계를 무시하고 마피아의 제안을 거절한다. 그러면 이제 뭐 뻔하죠. 대부에 나온 대사가 나온 겁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 권력자의 보호 아래 검은 돈을 계속 벌어들이면서 마피아는 조직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1900년대에 들어서자 이제 정부에 그리고 관리 중에 마피아의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가 돼요. 마피아의 정치적 사회적 입지는 더 이상 이제 조폭 수준이 아닌 그야말로 글로벌 신디케이트 조직이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국내 정치를 보면은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상황을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이탈리아도 엄연히 승전국이었죠. 그런데 같은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엄청난 돈과 영토를 얻은 것에 비해서 너무 받은 게 초라했어요. 아주 조그마한 이 땅덩이 하나 받은 게 단데,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아니, 똑같이 피를 흘렸는데 누구는 저걸 가져가고 나는 이만큼인가?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 하는가? 이렇게 무능력한가? 이런 푸대접에 이제 이탈리아가 크게 반발을 했고요. 때마침 러시아에서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열풍이 유럽까지 번지면서 이탈리아 전체에도 무정부주의 그리고 공산주의가 흉흉하게 퍼져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가도 정부도 없는 상태가 더 나았다. 그래서요, 이 검은 셔츠를 입은 한 무리의 청년들이 로마로 진군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검은 셔츠단 사건입니다. 이 무정부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이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갔죠. 그래서 이를 이제 국가전복의 위기로 좀 인식한 이탈리아가 이 나라를 혼란케 하는 주범이다. 그래서 이 검은 셔츠단을 박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들이 모여있는 사이즈에 비해서 이 검은 셔츠단이 로마로 계속 진군을 하면서 더 커졌어요. 추종 세력이 붙고 더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정부가 막을 수 없는 사이즈까지 커졌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결국 로마에 도달한 이 검은 셔츠단은 당시 총리 이 루이기 파크타를 실각시켰고요. 결국 쿠데타를 감행했는데 이들을 이끄는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베니토 무솔리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이 무솔리니는 헌법에 의한 이탈리아의 독재자로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폐지했고요. 분권되어 있던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의 지배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눈에 가시가 있어요. 바로 시칠리아를 꽉 잡고 있는 마피아죠. 그래서 무솔리니는 이 마피아를 응징하기로,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마피아를 반드시 없애버리겠다. 갑자기 등장한 이 독재자의 선포에 마피아가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피아와 연루된 정치인들은 모두 퇴출됐고요. 그동안 정치인과 결탁해서 뭐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잖아요, 마피아가. 예전에는 좀 정부가 너무 무능력하니까 마피아 편을 드는 이 일반 국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오래 가니까 범죄 조직이 이제 일반 이 사회 조직보다 더 빨리 썩을 거 아닙니까? 원래도 좀 썩은 상태로 시작을 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홀로 남았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1925년부터 약 5년여간
마피아 일제소탕 작전이 벌어집니다. 10,00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요. 그중에 2,000명 이상이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죽었는지 공식 기록이 많이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마피아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붕괴된 것이죠. 그래서 마피아가 이제 살아남을 방법을 찾게 됐는데 바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예전부터 이제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미국에서 성공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터전도 좀 잡았고. 그러니까 범죄 조직도 이들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한 거죠. 미국이 워낙 잘 나가는 시기였으니까 가면은 뭐라도 있겠지. 하다못해 밥이라도 먹겠지. 뭐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때 미국으로 떠난 미국 마피아와 기존의 시칠리아 마피아로 이제 조직이 갈라지게 됩니다. 당시 1920년대는 뭐 미국 전성시대였죠.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신흥 강대국으로 그야말로 우길승천의 기세인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사회 내적으로 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나라가 워낙 잘 나간다고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배고픈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이민자들, 그리고 이들로 인한 사회 불안, 각종 범죄,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뭔가 좀 계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민자들 때문이라고 하려니까 민주주의 국가로서 참 모양새가 안 나요. 그래서 다 이게 술 때문이다라는 이유로 술은 오늘부터 무조건 금지, 바로 금주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술 만들거나 사고 파는 것도 모두 금지. 술을 끊고 보다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뭐 이런 금주법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잖아요. 그리고 술 안 마시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밀주가 횡행하죠. 바로 여기 이탈리아 마피아가 들어옵니다. 당시에 이제 일반적인 품질의 위스키 한 병이 한 15달러 정도 했다고 해요. 지금 가치로 보면 한 7, 80만 원 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마피아, 미국 마피아 모두 여기에 뛰어들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마피아계의 전설이자 이 보스의 정점을 찍은 인물이 바로 알 카포네입니다. 이 알 카포네가 이제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민자의 아들이죠. 어려서부터 굉장히 파이터였다고 합니다. 주먹이 엄청 세서 1대1 싸움은 져본 적이 없기로 아주 유명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머리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속해 있던 마피아를 이 조직을 통합시키고요. 그 상위인 시카고 마피아까지 순식간에 점령하고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더욱 조직을 키워나갈 이 길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제 밀주 사업으로 손을 벌린 거죠. 전국의 밀주를 이제 모두 쓸어 담게 됩니다. 여기서 알카포네가 재미있는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요. 술에 관해서, 그러니까 밀주에 관해서 부하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하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알카포네가 대답을 하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술을 주니 그걸 밀주라고 하더군. 그런데 그걸 은쟁반에 담아주니까 접대라고 불러. 세상이 이렇게 웃긴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중의적인 의미도 있고 뭐 함축적인 내용도 있고 우리 인생에서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기에 관계되는 이야기들도 좀 떠오르고요. 어쨌든 이렇게 알 카포네는 이제 마피아 세계에서 자기 권력을 점점 굳혀갔는데 이 사업적인 수완으로만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나쁘게 말할 게 없다고 해요. 그런데 마피아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겠죠. 이 마피아가 대부분 이런 성격이 있지만 자신을 배신하거나 어떤 뭐 위협적인 세력으로 성장했거나 또는 경쟁 상대 이거를 이제 알카포네가 제거를 하는데 그 방법이 참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본인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겠죠. 이탈리아 밑바닥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몸 하나로 컸잖아요. 간신히 크게 성공해서 정점에 오른 희대의 범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길바닥에서 일상처럼 싸웠고요. 항상 암살 위협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이 응징하고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게 대해야 내가 산다. 아마도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 알카포네는 이제 미국 시카고의 경찰, 정계, 언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점점 더 승승장구합니다. 이 중에서도 이 알카포네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부패한 곳은 경찰이었는데요. 한 번은 탈옥수를 검거하러 건물을 수색하던 경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시카고 마피아의 기관총, 뭐 불법 무기류 이걸 이제 대량으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알카포네의 무기 창고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하고 무기를 압수했는데 이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자 경찰서장이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이거 어디서 났는가? 당장 알카포네 사장님께 사과드려라. 경찰들이 황당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찰이고 불법을 지금 막았는데 그랬더니 경찰이 이제 받은 게 많잖아요. 이 경찰서장이 당장 모두를 끌고 가서 알카포네 앞에서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알카포네가 말하기를 뭐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니까 이 일은 서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고 넘어갈 테니 걱정 말라고 전해주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경찰마저 알카포네의 눈치를 볼 정도로 영향력이 엄청났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결론적으로 시카고 술집들을 보면은 이 카포네의 밀주를 팔지 않는 상점이 없었고요. 이것 말고도 뭐 도박과 밀수, 살인, 온갖 범죄의 정점에 있으면서 엄청난 범죄 수익을 벌어들인 시카고의 밤의 황제였죠.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1920년도를 기준으로 1억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 환율로도 1,000억인데요. 당시로 보면은 해마다 몇 조를 번 셈이죠. 그런데 화무 11홍에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알카포네 주머니를 확실하게 채워주던 금주법의 시대에도 저물고 있었죠. 바로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1932년에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금주법 폐지를 제1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해졌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됐죠. 물론 이제 범죄 조직의 이 자금줄을 끊는 이유도 있었지만 이제 진짜 목적이 대공황으로 세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주류 세금을 부활시켜서 정부 재정을 늘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금주법으로 인한 이 부의 원천이 사라져감을 느낀 알카포네. 새로운 돈벌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쓸만한 게 없잖아요. 이렇게 광범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는데 어느 날 우연하게 바로 그러한 품목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우유죠. 어느 날 알카포네의 눈에 하얀 우유가 왕창 들어온 겁니다. 매일매일 온 가족이 모두 먹으면서 뭐 커피라던가 이런저런 다른 음식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신선하지 않은 내용들이 공급되는 바로 이 우유에서 승부를 걸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진을 따져보니까요. 술보다 우유가 더 마진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당시가 1920, 30년이라는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당시를 보면은 미국의 우유 위생 상태는 그야말로 길바닥에서 구정물을 먹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제 나온 우유와 지난주 나온 우유를 오늘 나온 우유와 섞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유가 시간이 지나면 좀 탁해지잖아요. 이거를 계속 하얗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밀가루는 그나마 양반이에요. 밀가루 값이 비싸지면은 분필가루를 타거나 정말 심한 사람들은 멜라닌을 섞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유통기한 따위는 있지도 않았고요. 냉장 보관은 더더욱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를 보면은 현대적 냉장고는 한 1830, 40년도에 생겼고요. 가정용 냉장고는 한 1910년, 15년 이때 좀 발명이 됐는데 충분히 냉장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854년 기준으로 보면은 뉴욕에서 사망한 인구가 한 1만 5천 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진짜 독약에 가까운 이 구정물에 가까운 우유를 먹고 사망한 인구만 약 8천 명, 그러니까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당시 우유를 먹으려면은 목숨을 걸고 먹어야 했다는 뭐 그런 이유죠. 그런데 이렇게 사태가 심각한데 이 낙농업체와 결탁한 이 시장조사위원회가 오히려 좀 엉뚱한 해답을 좀 변명을 내립니다. 이 상한 우유가 사실은 건강에 좋다, 뭐 발효가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면서 이 조사 결과를 묻어버리고 좀 유언비어를 유포한 거죠. 이에 관해서 당시의 상원 의원들은 뭐 하원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상한 우유는 이 보통 우유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1850년대, 60년대 그리고 그 후반기에도 미국 의사당 기록에 다 나와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우유 사업을 이 낙농조합이 꽉 틀어잡고 있으니까 시간이 한참 흘러서 1920년도에 미 식품의약국 FDA죠. 여기서 우유에 대한 조례를 정하기까지 뭐 제도 개선이나 뭐 수송 기술 한 100년이 넘는 기간이 걸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제 모든 아이들 그리고 우유를 좋아하는 어른들이
독약에 가까운 우유를 먹고 사망한 뭐 그런 케이스가 수도 없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업에 알카포네가 등장한 겁니다. 알카포네는 이 우유 사업을 독점하려면 소비자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탁월한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래서 우유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을 가장 신경 썼는데 먼저 이제 우유 농장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 우유 농장에서 이상한 짓을 하지 못하게 자신의 조직원을 두어서 직접 감시했다고 합니다. 왜 그 정말 무서운 조직 폭력배가 와서 일을 제대로 해라 라고 하면 정말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경찰이 와서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와서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카포네가 결국 이제 밀주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점점 세력을 넓혀서 우유 시장 자체를 독점해 버렸는데 좀 아이러니하죠. 밀주를 만들어 팔던 알카포네가 우유 시장을 독점한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획기적인 여러 조치들을 취합니다. 이 정해진 날짜도 없이 아무렇게나 생산되던 우유를 이제 정시에 생산을 해요. 그리고 배달도 같은 시간에 정시에 배달합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졌죠. 이제는 매일, 그러니까 매주 정해진 시간에 우유가 온다. 그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리 감독을 깐깐하게 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품질 보증, 품질 관리인데 QC/QA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기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걸 독점했어요. 반강제로 모든 업자들이 자신의 기계를 살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미국 전역에 모든 우유의 유통기한이 표기되게 되었고요. 이 뇌물과 로비를 통해서 유통기한이 표기된 우유만 판매되도록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쁜 놈이 나쁜 의도로 좋은 일을 하게 된 셈입니다. 유통기한이 표기된 우유만 판매되도록 법을 바꿔달라. 아니 여기에 뭐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른 우유 사업자들이 이게 막대한 이익을 남는 사업이니까 알카포네가 한 방법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따라와요. 그러자 알카포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자금력을 투입한 거죠. 돈은 많으니까. 냉장 수송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냉장차를 만들고 그리고 아예 독점을 해버린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최고의 범죄자가 미국 시민들의 건강을 지킨 1등 공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태어난 우유는 아주 당연하게도 불티나게 팔렸고요. 그만큼 엄청난 돈이 알카포네 주머니에 고스란히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알카포네에게 다시 제2의 전성기가 찾아오는 듯 했죠. 그리고 이제 돈도 좀 많이 버니까 좀 쌌다고 해요. 시원하게. 대공황 당시에 워낙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밥을 못 먹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면서 좀 자선에 열중하는 그런 사회사업가의 모습을 대중에게 선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알카포네. 그러나 세상에는 언제나 라이벌 그리고 천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 경찰에게 맡겨두니까 오히려 뇌물이나 받아먹고 힘을 못 쓰잖아요. 미 연방수사국 FBI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투입됩니다. 바로 알카포네 사건을 맡게 된 전설의 수사관, 시대의 언터처블이었던 엘리엇 네스죠. 이 사람은 이 알카포네가 시카고 법무부와 경찰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짜여진 팀을 만들어도 결국 돈에는 장사가 없으니까 내부부터 무너질 것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FBI 재무부의 모든 요원의 기록을 검사해서 처음에는 50명, 그 다음에는 15명, 마지막으로 10명 정도를 선발해서 가능한 한 최고로 믿을 수 있는 팀을 짰습니다. 광범위한 도청을 통해서 알카포네의 모든 정보를 수집했고 그가 금주법 위반 혐의를 한 여러 증거들을 다 찾아냈죠. 처음에는 일개 수사관에 불과한 것을 우습게봤던 알카포네가 점점 궁지에 몰리고 다급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사람을 회유하려고 많은 돈을 좀 써봤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영화에나 나올 법한 좀 계략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네스의 요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정황까지 모두 법령의 이 위법으로 적시해서 고발하고 기소하게 됩니다. 이때 언터처블이라는 표현이 미디어에서 나오고 이 사람을 추앙하는 그런 좀 단어로 사용되게 되죠. 지금은 알카포네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아서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언제 또 어려워지면은 예전에 그 본성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알카포네가 두려웠던 이 시카고의 사람들은 이제 알카포네가 약한 모습을 보이자 바로 정의의 편에 서게 됩니다. 알카포네가 이렇게 점점 궁지에 몰리게 돼요. 그런데 알카포네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제 알카포네의 가장 큰 죄라고 하면 이제 금주법 위반인데 뭐 양조장이 본인 거라는 증거도 없고 다 차명이죠. 어떤 관계와 뭐 어떤 뭐 금전 관계가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증거는 삭제됐어요. 도대체 날 어떻게 체포할 것인가? 무슨 제목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엘리엇 네스 조사관이 이야기하기를 너의 모든 제목에 네가 디펜스한 거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단 하나 빠져나가지 못할 게 있으니 바로 탈세다. 기록을 보면은 이 알카포네가 정말 뭐 몇 억 달러 가까이 벌어들였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와 부자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있으니 바로 세금이다. 참, 예, 권력자의 말로가 초라합니다. 결국 알카포네는 이 엄청난 양의 이 탈세죄에 걸려서 법정 재판을 받게 됐고요. 하필 이 알카포네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제임스 윌커슨, 이 미국 이 법조계 전체 중에서도 가장 청렴결백하기로 유명한 이 사람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망했죠. 배심원들도 엄중한 경호를 받고 다른 일체 외부 접촉을 못하게 해서 결국 알카포네는 중형을 받게 됩니다. 물론 뭐 과정은 있었어요. 알카포네도 그냥 앉아서 죽을 순 없잖아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풀어서요. 배심원들과 판사를 구워 삶으려고 했습니다. 판사는 안 돼도 배심원들은 가능했죠. 알카포네가 무죄라는 증언만 하면은 뭐 오늘날 돈으로 몇십억 몇백억을 주겠다. 뭐 흔들릴 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재판 직전에 바로 옆 재판장과 배심원을 모두 동수로 교체하는 참으로 드라마 같은 초강수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알카포네의 모든 시도와 모든 변수를 차단한 채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탈세 23회, 금주법 위반 5천회를 적용시켜서 알카포네를 기소, 당시 탈세 혐의로는 최고형인 징역 1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알카포네가 우유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죠.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바로 이 전설의 요새 감옥 알카트라즈. 이 알카포네가 워낙 뭐 명성이 자자한 범죄 조직의 두목이고요. 아직 돈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교도소를 가도 간수는 물론이고 소장까지 다 구워 삶아요, 돈으로. 그래서 이 알카트라즈에 이 알카포네를 수감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뭐 밖에 유명 인사의 아들을 납치하는 인질극, 그 다음에 각종 매수극, 뭐 온갖 좀 치졸한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 좀 빛을 보지 못했고요. 혹독한 감옥 생활 때문인지 젊었을 때 걸렸던 이 매독이 재발해서 이 매독균이 뇌까지 번졌다고 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지경이 되었고 이제 7년 반의 수감 끝에 병보석으로 출소를 했는데 결국 좀 초라하게 자택에서 사망하는 이 마피아 보스의 최후치고는 아주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뭐 이 뒤에 이야기가 쭉 계속되고요. 오늘날에까지 이어지는 마피아의 명맥이니까 이 이야기만 해도 뭐 좀 오래 할 수 있어요. 한 몇 회분은 나올 수 있는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레몬에서 시작된 마피아의 이러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의 내용으로 여러 가지 과일에 담긴 세계사적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과일로 읽는 세계사. 우리 식탁에 도착하기까지 과일 한 알이 겪은 역사가 참으로 파란만장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과일들의 스토리에는 공통점이 있죠. 최초에는 과일 하나가 뭐 지금 컴퓨터 노트북 가격 정도는 가볍게 넘어가고 심할 경우에는 집 한 채 값 이상이었다는 뭐 이런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과일을 좋아했던 것일까? 아니면 다만 비싼 물건을 좋아한 것에 불과한 것인가? 사실 과일을 보면은요, 채소하고도 또 좀 다르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뭐 먹으면 더 좋게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접하게 되고 먹으면은 입이 즐겁죠? 달짝지근하고, 뭔가 좀 풍요로워졌다는 그런 느낌. 여러 다양함을 즐길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충만함. 어쩌면 과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란 이런 것이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책을 읽었다가 여러 가지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총 25가지의 과일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요. 제가 한 거는 5가지죠. 나머지 과일들은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세계사를 뒤흔든 이 과일 열전을 한번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일의 동서양 교류가 만들어낸 정치, 사회, 문화의 역사 하나하나 더 알아가고 느껴갈수록 깊은 과일의 풍치를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